책임지면 다른 일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겸업이고 이거는 경업. A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던 강 사장이라는 분은 A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부터 로 인해 계약 해지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총 8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홍천점주 최 사장은 한 3개월 운영해보니까 이 원두값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원두를 사와가지고 커피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본사의 박 대표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내용 증명을 날렸고요. 해지 위약금을 합친 총 3천만 원의 위약금과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혹시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들이 가맹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마음을 왜 갖게 되는지 아세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많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들은 처음과 지금이 같은 마음일까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가맹본부의 잘못으로 회사를 접게 되거나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 경우를 몇 가지 알려드렸었는데요. 영상을 찍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프랜차이즈의 대표들이 처음부터 저런 잘못을 할 예정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할 리는 없고 도대체 어쩌다가 저런 잘못들을 하는 본사로 변해가게 된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는 대표님들을 매일 최소 한두 명을 만나며 10년 넘게 살아왔는데요. 그동안 제가 설립부터 자문까지 해드린 수천 명의 대표님들을 떠올려 보면 처음부터 이 사람 나쁜 본사 대표가 될 것 같은데? 막 갑질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 대표님은 거의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프랜차이즈 본사를 3년 이상 운영하고 가맹점도 여러 개 내면서 수많은 가맹점주들을 상대하다 보면 상생하고자 했던 초심도 조금씩 퇴색되어 가는 것 같고 점점 눈빛이나 말투 이런 게 강해져가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가맹사업은 여러 가맹점주와 협력사, 가맹점을 찾는 고객들까지 신경 써야 하는 힘든 사업이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아무리 마음씨 좋은 천사표 프랜차이즈 대표들도 가맹사업을 시작하면 왜 성격이 변해가는 걸까요? 그 이유를 물어보면 다들 똑같이 대답합니다. 못된 가맹점주 한두 명 때문에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자기도 성격이 이상해지는 것 같다고 말이죠. 자, 오늘 알려드릴 프랜차이즈 이야기의 주제는요. 가맹점이 어떤 잘못을 해서 가맹본부로부터 위약금이나 페널티를 받게 되는지, 또 그게 어떤 분쟁으로 번져가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실제 사건을 다듬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프랜차이즈 분쟁 사건이 1년에 2,000건 이상 발생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공식적으로 접수된 사건이 1년에 2,000건이라는 거지 실제로는 얼마나 더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현재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총 13,000개 정도 되고 가맹점 수는 총 38만 개나 되는데 사실 분쟁이 1년에 2,000건 정도? 하루에 대여섯 건 정도밖에 안 일어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긴 하고요. 그래서 제가 상담한 분쟁 사건 중 가맹본부를 자문한 사건만 추려서 조사해봤습니다. 저는 아침에 핸드폰을 딱 켜면요. 일단 대표님들이 카톡으로 보내준 사건이 매일 10개 이상 와 있고요. 하루 종일 30-40건의 전화가 더 오거든요. 제가 이거 매일 일기장 쓰듯이 정리를 해놓는데요. 이번에 싹 통계를 내보니까 지난 5년간 저한테 자문을 요청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상담 건수가 총 28,000건이나 되더라고요. 여기에 저희 회사의 담당 가맹거래사들이나 자문 변호사가 자문해준 사건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을지 감도 안 오네요. 저 같은 일개 가맹거래사가 상담한 사건 수가 저렇게나 많으니 저보다 훌륭한 가맹거래사님이나 변호사님이 자문한 사건을 다 합치면 하루에만 수백 건의 프랜차이즈 분쟁 사건이 발생하고 있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 그래서 대표님이 하루 종일 통화 중이신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낮에 촬영을 못하고 야근을 시키는 거야. 핸드폰을 꺼야 이런 게 가능하지. 도대체 프랜차이즈 본사가 무슨 걱정이 있어서 맨날 그렇게 상담을 받을까 궁금하시죠?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가맹점주의 계약 위반 행위 때문에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상담을 요청하는 건데요. 아니 프랜차이즈 분쟁은 다 본사가 잘못하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의외로 가맹점주 분들이 먼저 잘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제가 지난 5년 동안 상담한 사건들을 바탕으로 통계를 내보았는데요. 1위는 가맹점의 자존 매입, 즉 사입 행위를 적발했을 때 본사가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를 가장 많이 물어보셨고요. 2위는 가맹점의 중도 해지, 즉 계약 기간 중에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3위는 가맹점이 가맹본부의 운영 방침을 위반하거나 레시피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4위는 가맹점이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하는 경우에 본사도 아주 난처해지죠. 그 외에도 위생상태 불량, 미수금, 기방이나 욕설, 상표나 특허 무단 사용 이런 사건으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건 본사들이 좀 봐줘도 되지 않아요? 돈도 많은데? 나도 그 마음이 뭔지 아는데 우리나라에 본사가 한 9,000개 되거든? 그 중에 가맹점 100개가 넘는 본사가 몇 개나 될 것 같아? 한 2,000개 되지 않아요? 그래도 반은 되지 않나? 100개 못 넘기면 남는 게 없다는데. 500개도 안 돼. 100호점 넘기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심지어 10개도 안 넘는 본사가 80%야. 본사들은 다 돈 많은 거 아니었어요? 가맹거래사는 모든 본사의
본사의 상태를 정확히 안단 말이야. 가맹점이 몇십 개 안 되는 본사는 진짜 돈이 하나도 없어. 점주가 오히려 돈이 더 많다. 그러니까 가맹점 하나에만 문제가 생겨도 멘붕이 오는 거지. 자, 이제 몇 가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이해하시기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강원도 원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박 대표가 있었습니다. 이 카페가 원주에서 아주 유명해가지고 손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걸 늘 봐오던 박 대표 친구 최 사장이 나 홍천에 가맹점 하나만 내달라고 부탁한 거죠. 박 대표는 이참에 나도 프랜차이즈 사업 한번 시작해봐야겠다 하고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후 최 사장과 가맹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두 로스팅 시스템을 갖추고 있던 박 대표는 다른 건 다 너 알아서 사다 써도 되니까 원두만 나한테 주문하면 된다 하며 모든 메뉴의 레시피를 알려주었습니다. 홍천 점주 최 사장은 한 3개월 운영해보니까 원주처럼 매출이 좋지도 않고 수익률이 생각보다 너무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두를 1kg에 3만 원에 사오고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원두 값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인터넷 알아보니까 1kg에 2만 원도 안 하는 원두도 많은 것 같고 커피를 잘 모르던 사람이다 보니 커피 맛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비싼 원두 쓴다고 뭐 손님들이 알아주겠나 싶어서 인터넷으로 1kg에 18,000원 하는 원두를 사와가지고 커피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본사의 박 대표는 홍천점의 매출이 그래도 매일 50만 원씩은 발생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는 있는데 원두를 2달째나 주문하지 않고 있으니 홍천점에 방문을 했겠죠. 그리고 본사의 원두가 아닌 다른 저가 원두가 가득 찬 창고를 보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본점에 비해 형편없는 커피의 맛도 확인하게 된 거죠. 당연히 박 대표는 이러면 어떡하냐고 추궁을 했고요. 최 사장 또한 원성을 높이며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싼 원두도 많은데 넌 왜 그렇게 원두를 비싸게 공급하는 거냐? 난 그냥 이렇게 할 거다. 손님들도 별말 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이러면 안 되지. 박 대표는 이럴 거면 가맹 계약은 왜 했냐 하면서 난 가맹금이랑 로열티도 다 면제해줬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간판이라도 떼라고 한 거죠. 본점을 찾던 손님들이 홍천점으로도 많이 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최 사장은 싫다고 하면서 그냥 서로 안 보고 살자고 하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 대표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내용 증명을 날렸고요. 자전 매입에 대한 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2개월 안에 계약 위반 행위를 시정하지 않으면 바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죠. 당신 졌어. 하지만 최 사장은 친구 사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박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2개월 후 가맹 계약은 해지됐고요. 박 대표는 해지 위약금을 합친 총 3천만 원의 위약금과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최 사장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응소했지만 결국 법원은 가맹본부의 손을 들어줬고요. 위약금 지급 후에 모든 메뉴와 간판은 변경하여 운영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듣고 보니 본사 입장에서 열받긴 하겠네요. 다행히 이 본사는 전혀 잘못한 게 없었거든. 친구니까 다 공짜로 알려주고 커피만 나한테 사라고 한 건데 그걸 위반했으니까 법원도 본사 편을 들어준 거지. 하긴 원두 팔아서 얼마나 남겠나 싶네요. 이분은 로스팅이라도 하지. 어디서 원두 사다가 가맹점에 넘기는 본사는 진짜 남는 거 없이 사업하기도 해. 비슷한 사건 하나 더 얘기해 드릴까요? 대구에서 김치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이 대표는 인천점에서 이상징후를 포착했습니다. 여기는 김치찜 소스와 고기만 공급하고 있는 본사였는데요. 매출액 대비 소스 주문량이 너무 적은 거예요. 고기는 제대로 주문하고 있었고요. 이 대표는 2달 동안 지켜본 후 인천점으로 가가지고 주방에 들어가 보니까 소스가 본사 소스가 아닌 거예요. 갑자기 본사 대표가 방문해서 주방을 막 점검하니까 점주도 엄청 당황해가지고 갑자기 소스가 떨어져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를 댔지만 그렇다고 2달이나 그랬다는 건 말이 안 됐죠. 결국 점주는 실토를 하고 말았는데요. 점주의 어머니가 어느 날 매장에 오셨는데 그날 소스가 배송 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야 너 그거 얼마에 사오는 거니? 하시니까 이렇게 해서 한 30만 원쯤 한다 한 거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머 도둑놈들 야 엄마가 똑같이 만들어줄게 하면서 마트에서 재료들을 사다가 소스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더 맛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타입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긴 알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몰래 쓴 거였는데 그게 바로 적발된 거죠. 본사의 이 대표는 이번 한번 봐드리고 위약금 청구는 안 할 테니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지금 합의서 쓰자고 해서 제가 즉석으로 써드리고 좋게 마무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좋아, 잘 대처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새 우리나라에서는 가맹본부의 물품 강제를 적극적으로 막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본사도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본사만의 전용 상품 말고는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두나 소스처럼 본사의 생명줄인 필수 품목은 가맹점주분들도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이상 반드시 본사에서만 구매하겠다는 다짐을 꼭 해주셔야겠죠. 이번엔 가맹점의 무단 영업 중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점주분들이 가맹계약할 때 전혀 인식을 안 하고 계약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사건인데요. 가맹계약서를 보시면 가맹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2년이나 3년 정도로 정하고 1년에서 2년 단위로 갱신되게끔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이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고 본사와의 합의 없이 영업을 중단하게 되면 계약 위반 행위에 해당이 되어서 위약금이 청구되기도 합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파스타 매장을 운영하던 김 사장은요. 매출을 더 올리자는 생각에 냉면 브랜드와 국밥 브랜드 두 군데와 가맹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샵인샵 계약이죠. 샵인샵 브랜드도 당연히 정보공개서를 다 등록해야 하고요. 가맹 계약을 체결합니다. 4월에 계약을 하고 바로 영업에 들어갔는데 여름이 끝나고 9월쯤 되니까 냉면은 매출이 당연히 줄었겠죠.
했죠. 김 사장은 이제 날도 추워졌으니 냉면은 중단하고 파스타와 국밥만 팔아야겠다 하고 배민 같은 플랫폼에서 냉면을 아예 내려버렸습니다. 하지만 냉면 가맹본부에서는 난리가 났죠. 누구 맘대로 영업을 중단하냐고. 비수기라고 하더라도 영업은 계속 하셔야 된다면서 영업을 중단하면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은 연락도 안 받고 전화번호도 다 차단한 다음 냉면을 계속 안 판 거예요. 사고 크게 치겠네. 결국 냉면 가맹본부는 2개월 후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 김 사장은 공정거래 조정원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했지만 조정은 성립될 수가 없었겠죠. 본사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결국 가맹본부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요. 김 사장은 중도 계약 해지 위약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좀 안타깝고 매정하긴 하지만 이런 사건도 자주 있습니다. 창업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드는 중소치킨 프랜차이즈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천안의 한 가맹점주 정 사장은요, 신도시에 입점한 덕분에 처음엔 매출이 비교적 잘 나왔습니다. 근데 2달이 지나자 옆에 교촌치킨이 들어왔고요. 그 옆에 국내 치킨, 이렇게 메이저 치킨집이 마구마구 들어오면서 매출이 줄어든 거죠. 정 사장은 바로 옆에 너무 유명한 메이저 치킨집들이 막 들어오니까 나 이제 망했구나 하면서 그나마 몇 달 사이에 붙은 권리금 3천만 원을 받고 매장을 넘겨버린 겁니다. 가맹본부는 매장 영업이 중단되고 나서야 폐업했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점주가 권리금을 받고 나갔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본사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가맹점주에게 중도 해지 위약금을 청구했고요. 가맹점주 정 사장은 매출이 줄고 주변 상권의 변화가 심각해졌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호소했지만 본사는 점주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무단으로 폐업까지 한 점이 너무나도 섭섭했습니다. 2년 계약한다는 조건으로 가맹금도 전액 면제해줬고 주방기기나 간판 등에도 500만 원을 지원해준 계약이었는데 점주는 아무 말 없이 권리금만 챙겨서 떠난 거였거든요. 결국 정 사장은 해지 위약금 2천만 원과 지원금 500만 원을 합친 총 2,500만 원의 금액으로 본사와 합의 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아도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전년도 매출보다 20% 이상 줄어든 상태로 6개월이 지속되면 점주가 해지를 요청할 수 있어. 아, 그럼 이분은 너무 빨리 폐업을 해버린 거네요. 그치, 그 작은 프랜차이즈 대표님들은 웬만하면 다 합의해 주거든. 이분 너무 급하게 현실 도피를 해버린 거야. 근데 이런 분들이 많아. 자, 이번엔 가맹점주분들이 정말 잘 모르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가맹계약서 중간쯤 보시면 경업금지 의무랑 비밀유지 조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뒷부분에서 손해배상 쪽 보시면 이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위약금도 3천만 원에서 크게는 1억 원 이상도 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업금지 의무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가맹본부가 많거든요. 영업금지면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겸업이고 이거는 경업, 경쟁하는 동종 영업을 하지 말라는 거지. 치킨하면 근처에 다른 치킨집 못 차리는 거예요? 그치, 그게 경업금지 의무야. 서울 강남에서 A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던 강 사장이라는 분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장사 수완도 좋아서 동네 매출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매출이 높다 보니 피자 매장을 하나 더 내고는 싶은데 동네는 벗어나기는 싫고 같은 브랜드를 하자니 매출이 나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B 피자 브랜드를 선택해가지고 2km쯤 떨어진 곳에 가맹점을 오픈했습니다. 이 B 피자 본사에서는 가맹점을 내주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이거 잘못하면 경업금지 의무 위반인데 혹시 본사에 허락 받으셨나요? 강 사장은 오히려 역정을 내며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내가 책임질 테니 당장 계약하자 해서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정도 지나서 강 사장은 A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부터 내용 증명을 하나 받게 되는데요. 경업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 위약금 5천만 원을 청구하며 2개월 안에 B 매장을 철거하지 않으면 즉시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 사장은 말도 안 된다며 본사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요. 결국 계약 해지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경업금지 의무 위약금, 해지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았는데요. 강 사장도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응소했지만 1년간의 소송 끝에 결국 패소했고요. 총 8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네가 말한 그 전체가 다 불법이야. 그러면 사업자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계약서 보면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도 금지한다고 되어 있거든. 제3자는 가족, 직원, 친구 뭐 전부 해당이 돼. 와, 진짜 방법이 없겠네요. 근데 피자 하는 점주가 파스타에도 안 돼요? 아니면 국밥 하던 점주가 감자탕을 한다던가? 그건 당연히 괜찮지. 같은 양식이나 한식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메뉴잖아. 이걸 영업비밀하고 상관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걸면 그건 본사가 잘못된 거야. 업종 얘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많이 죽었는데 한 5년쯤 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건물마다 한 칸씩 차지한 업종이 하나 더 있었죠. 바로 무인사진관입니다. 무인사진관은 초창기 때 어땠냐면요. 인생 네컷과 하루필름, 포토이즌 박스 같은 메이저 브랜드에만 가맹 문의가 몰렸었거든요. 이 무인사진관은요. 어느 기계가 어떤 설치
설정값을 가지고 조금 더 예쁘게 사진을 나오게 하느냐, 이게 관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맹 희망자들은 조금이라도 예쁘게 나오면서 유행을 선도하는 하루 필름이나 포토이즘에 가맹을 하고 싶어서 줄을 선 겁니다. 근데 가맹점마다 보장받는 영업지역도 있고 기계 공급도 수요를 따라하기 힘들다 보니 이 메이저 브랜드만 가맹점을 내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겠죠. 가맹 희망자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똑같은 가맹점을 건물마다 막 내줄 순 없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수많은 브랜드의 무인 사진관이 쏟아져 나오면서 온 세상이 무인 사진관으로 가득 찬 겁니다. 이때 대표님도 엄청 바쁘지 않았어요? 이때 정보공개선 문의가 진짜 엄청 많았어. 이 중에서 몇 개나 살아남을까 맨날 고민했던 것 같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음식점도 경업금지 의무를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무인 사진관 하면서 경업금지 의무 위반하면 안 된다고 가맹점주분들이 생각했을까요?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면서 이 수십 개의 브랜드들이 저마다 사진이 다 다르게 나오고 분위기도 조금씩 다르다 보니 A 브랜드를 하던 점주가 B 브랜드도 옆에 내고 C 브랜드도 옆에 내고 그런 거예요. 심지어 메이저 브랜드 3개를 다 하고 계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A 브랜드를 운영하는 가맹본부가 슬슬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찾아가서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경업금지 의무 아니냐고 말이죠. 가맹계약서대로 보면 이게 경업금지 의무가 맞긴 맞는 거거든요. 결국 가맹본부들은 내 가맹점주가 다른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색출하러 다니기 시작했고요. 적발되는 즉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계약 해지 예정 통보를 날렸습니다. 이때 실제로 많은 가맹점주가 경업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점주 입장에서 보면 아니 무인 사진관이 뭐라고 좀 여러 브랜드하게 놔두면 안 되냐고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몇 년을 놔두는 바람에 동네 건물마다 무인 사진관이 너무 많아진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 같이 매출이 줄어드니까 또 망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사업이란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사연들을 보면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 일단 계약하고 나중에 뒤통수 쳐야지 라고 생각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처음에는 가맹본부도 이분 잘 됐으면 좋겠다, 많이 도와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요. 가맹점주도 오래오래 계약 잘 유지해서 돈 많이 벌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걸 알아두셔야 해요. 처음 계약을 하는 날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이 100이었다면 앞으로 99, 98, 97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가맹본부는 목숨 걸고 가맹사업 법을 지켜야 하는 거고요. 가맹점주는 필사적으로 가맹계약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가맹계약서가 너무 본사유지인 거 아닌가? 나만 불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표준 가맹계약서를 만든 곳이 공정거래위원회거든요. 그리고 저희 가맹거래사는 다들 그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서를 만들어 드리니까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 전에 불공정한 계약이 숨어있지 않은지, 너무 과하게 위약금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가까운 가맹거래사를 통해서 꼭 계약서를 검토받은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에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